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2의 통념 모의고사 59번부터 풀도록 하죠. 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부터 마지막 농지법까지 남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공동이용설에 해당하는 것. 자, 정비법에 보면 용어 정의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동이용설하고 정비기반시설하고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떤 게 정비기반시설에 속하고 어떤 게 공동이용설에 속하냐,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 시험 문제에서 참 출제 잘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 해설해 보시면 그 59번 해설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설을 구분하는 표가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동이용설에 해당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유주차, 공동구, 이런 것들은 뭐죠? 이건 정비기반시설에 속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이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중에서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이걸 뭐라 부른다? 그걸 정비기반시설이란데 어떤 게 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들은 정비기반시설에 속하죠. 반면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장합장, 타가소, 어린이집 이렇게 있대요. 이것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장합장, 타가소, 어린이집, 이건 뭐에 속한단다? 이건 바로 공동이용설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 마 다섯 가지는 정비기반시설, 바사, 아자, 차 요거는 공동이용설 그래서 따라서 바사, 아자, 차, 바사, 아자, 차 몇 번? 5번이네. 그래서 59번은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설과 정비기반시설을 꼭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몇 번? 60번 문제로 넘어가죠. 정비법령상 정비구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거. 자, 정비구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정비구역 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잠깐만요. 저기에, 여기 손바닥에 저기 걸려있는데, 안 옮겨간다? 그냥 두 가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 1번, 정비구역 등에서는, 이때 정비구역 등 하면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을 합쳐서 정비구역 등이랍니다. 그 정비구역 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등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모집할 수 있다 하면 틀렸죠. 1번이 틀렸고, 2번,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급하니까 아직 뭘 수립하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고 먼저 정비구역부터 지정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 세 번째, 정비구역 지적관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해서 필요한 계획은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원래는 보세요.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나 있대요. 기존에 했던 도로들이 이렇게 나 있답니다. 그럼 이때 이쪽으로 해서 정비구역은 아파트 단지가 이쪽이랍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이것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도 진입로 있는 지역 여기까지도 포함해서 이 주변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접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즉 여기 안에만 요 안에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진입로 있는 부분, 여기 진입로 도로 있죠? 이걸 포함해서 그 인접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도로를 더 넓히게 이용하려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또 4번, 군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즉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어디만 수립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에서만 수립하고 군지역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읍 같은 지역에서는 아파트도 있고 상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정비사업은 시행할 수 있죠. 따라서 결론, 군지역은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지만 정비구역 중에서 정비사업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또 맞는 문장. 또 5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로 각각 결정 고시행을 한다. 쉽게 말하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 정비구역 자체를 뭐라고 보겠다? 국토법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때 수립했던 정비계획 그 계획을 뭐라고 본다? 지구단위로 각각 결정 고시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1번 문제를 보죠. 전비법령상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론에 들어갈 옳은 것은 그랬죠. 다만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재개발 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 있죠. 공통점 뭐죠? 공공자 들어가니까 둘 다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대공사 등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 주체가 된다. 즉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대공사가 하자. 두 번째,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개발청을 초하면서 그 안에다가 뭐 짓는다? 임대주택을 건설하자. 즉 자기들 분양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저소득주민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도 같이 짓자. 대신 그렇게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에 뭘 해주겠다?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이 지정구시 된 날부터 먼저 뭐 지정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예정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일정한 기간 내에 거기다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정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 언제까지 하랍니까? 예정구역이 지정구 시작부터 원칙적으로 2년이 된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즉 뭐 이상하게 써놨는데 법이 뭐 여기에 왜 쓸데없는 말 썼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말하면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구 시작부터 2년 내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것도 웃겨요. 다음 날 그 예정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이것도 웃겨. 해제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해놨죠. 또 두 번째, 정비계획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구 시대부터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구 시대에서 그다음부터 몇 년?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해놓고 1년 내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어떤 효과? 그 1년이 된 날에 역시 다음 날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정구역 지정됐으면 2년 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시행자가 지정돼야 되고 만약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그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하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각각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은 해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는 2년, 뒤에는 1년. 그 차이야. 2년, 1년.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자, 이제 다음 페이지 62번 문제 보시죠.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정비사업 조합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몇 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법의 태도인데 이거는 무려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건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야.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 동의업에 관계없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를 모두 조합원으로 본다? 아니요. 재개발 사업은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다 일단 조합이 설립 되면 조합원이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그런데 재건축은 아닙니다. 그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고 그럼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팔고 떠나라. 라는 매도 청구 대상이야. 그래서 모두 조합원으로 본다. 재건축은 틀렸다. 세 번째, 조합에 두는 이사수는 원래 3명 이상이죠.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그때는 3명이 아니라 5명 이상으로 돌아라고 했을까? 이것도 맞는 문장. 4번, 조합장은 그 선임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는 날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조합장만 그래. 이사감사들은 이런 제한이 없는데 조합장은 그 조합장으로 다 선임된 날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날까지. 왜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는 날까지요?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나면 더 이상 거기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이제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니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까지만 관리처분계 인가 받는 그날까지만은 거기서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맞는 문장. 그때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들 누구죠? 이사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는 대원이 되는 거야? 조합장은 대원이 되는 거고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들만 대원이 될 수 없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죠.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서. 다음, 임시 거주시설, 임시상가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맞죠? 정비사업조 끝났고, 이거 임시 거주시설, 임시상가 설치. 여기 임시 거주시설인 게 뭐죠?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기 거주하겠던 분들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동안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주셔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임시적으로 설치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업에서 다 그런 게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럽니다. 왜요? 가난한 동네에서 시행될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구제동네거든요. 거기는 니들이 알아서 나가든지 말든지 하는 건 니들이 알아서 사업 시행하는 거고 가난한 동네에서만 임시 거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임시상가는 재개발 사업에서만 그 세입자들이 혹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임시상가죠. 이런 내용들. 자, 틀린 건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일단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한테 먼저 주변에 임대주택이 있으면 넣어주고 임대주택이 없으면 전셋집은 아무래도 전세금이 필요하니까 주택자금 융자선에서 보내면 되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1000세대라고 가정하죠. 그럼 500세대는 500세대는 임대주택이나 또는 전세주택이나 주택자금 융자선에서 집어넣어줬어. 나머지 500세대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구 거?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의 토지나 시설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 거. 그 중에 특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되면 그의 경우 사용료 대부분은 받는다 안 받는다? 면제한다고 돼 있지. 최소한 받는다? 안 받아요. 아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한다지 최소한으로 받는다? 아니다. 이게 틀렸죠. 또 세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임시거주시설 설치해서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뭘까? 예를 들면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특별한 사유야. 그때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제3자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국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예, 그거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이건 당신한테 빌려줄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맞죠? 또 4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는 다 끝났죠? 이거 무슨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이 다 끝났어. 그러면 그로부터 30일 내에 임시거주시설 설치했던 것을 다 철거하고 그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 회복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실 입혔으면 손실보상도 해줘야 되고 또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다가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뭐 쓰나만 이러지 뭐. 설치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러려면 굳이 쓰나만 하죠. 다만 중요한 건 재개발 사업에서만 세입자를 위한 재개발 사업에서는 상가세입자를 위한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언적 규정이 있다라고 정리하죠. 그건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아까 몇 번? 요거 2번만 틀린 내용.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 64번. 시장운수 등은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한다. 누가 하라는 얘기야? 시장운수 등이 다음 같은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과연 이 관리처분계획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누구한테 하란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한국부동산원에다 그걸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검증을 요청해서 쟤들 보고 검증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에서 과론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기업, 관리처분계획상의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비하고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사업비하고 둘을 비교했더니 얼마나 올랐습니까?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다. 두 번째, 관리처분계획상 전비사업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요 토지누리에 통지한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의 총액 기준으로 얼마나 늘었다? 100분의 20 이상 늘어났더라. 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시장수들에게 타당성 업적을 요청하면 그때도 타당성 업적을 해야 된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분양 신청하기 전에 받는 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받는 겁니다.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사업시행 계획서에서는 아무래도 분양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비사업비라든지 조합원 분담 규모를 좀 축소시켜요. 여러분들 사업비도 요것밖에 안 들어가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분담금도 요것밖에 안 돼요. 이래놓고 분양 신청 그걸 보고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이제 본색을 드러나죠. 그런데 말이야, 요거 전비사업비가 유료해서 조금 더 늘어났고 이 조금 늘어난 게 왕창 늘어난 거야 사실은. 그리고 그에 따른 분담금도 분담 규모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을 때의 전비사업비나 분담 규모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에 들어있는 전비사업비 분담 규모가 비교했을 때 이 관리처분계획 있는 쪽이 더 늘어나더라. 얼마나 늘어나더냐? 사업비는 10% 이상 늘어날 때 그 분담금 규모는 20% 이상 늘어난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과연 그렇게 증가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조합원 5분의 이상이 15일 이내에 뭐가 들어왔다? 타당성 검증 요청이 들어가면 그때도 타당성 검증을 하라고 냈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외우는 게 10%하고 20%가 헷갈리거든. 그럼 전비사업비가 더 클까요? 분담금이 더 클까요? 아무래도 전비사업비가 크죠. 전비사업비가 5천억이 들어간대. 그럼 여러분들 분담금은 2천억만 부담하래. 그럼 나머지 3천억은 어디서 채우는 거죠? 1번 분양하는 거로 다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비사업비가 여러분들 분담금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큰 금액은 10%만 증가해도 왕창 늘어나는 거고 그 분담금은 훨씬 더 적으니까 그건 20%가 늘어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비사업비는 10%까지 증가해도 왕창 늘어나고 분담금은 액수가 작으니까 20% 증가. 거기까지도 되면 그때는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어디야? 10%, 20%, 그 다음에 5분의 1. 그럼 일단 100분의 10, 이제 20%짜리 지우고, 그 다음에 이쪽은 100분의 20, 100분의 10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5분의 1 이렇게 지우죠. 그러면 지워지지 않고 그냥 쭉 되는 것들은 어디 있죠? 어디서? 위에는 100분의 10짜리들. 그러면 기억, 그냥 찾아도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기억,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3번, 4번. 두 번째는 2번, 그 다음에 4번.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1 했으니까, 5분의 1,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어딨어? 몇 분이죠? 64번의 정답이 1번으로 되는데, 자, 위에는 100분의 10. 요건 지우면 안 되죠. 100분의 20, 100분의 20. 여기는 100분의 10이고, 여기는 100분의 20짜리니까 거꾸로 했었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는 100분의 10들, 여기는 100분의 20들, 그 다음에 5분의 1들, 5분의 1들. 이렇게 짜니까 겹치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요것이 들어갈 알맞은 내용이다. 요거죠? 근데 이게요,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심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0분의 10, 100분의 20, 그죠?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5분의 1, 이렇게 보통 쓰거든. 그런데 기본서도 이렇게 쓰는 게 많습니다. 저도 책 쓸 때 기본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막상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버려요. 100분의 10, 100분의 20, 5분의 1 이렇게 써버리니까 더 헷갈려버려. 이렇게 넣으면 10%, 20%, 5분의 1이 보이는데 저렇게 풀었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본고사 시험은 실제로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 모의고사 낼 때는 그냥 100분의 10 이렇게 시험 문제 내지만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야 되지.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지. 저도 이렇게 보다가 막상 이렇게 보면 저도 잘 안 보여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그래서 6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소형주택에,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것들. 옳은 것. 첫째,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50입니까? 아니야. 옛날에는 원룸형 주택일 때는 50이었었죠. 근데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조심합니다. 두 번째, 소형주택의 주거전의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아니야. 기준은 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뭔다? 하나의 공간으로 탁 펴서 만들어야 돼. 하나의 공으로 사용한다. 얼마일 때? 20제곱미터가 아니라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세 번째, 주거전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되면 30부터 60 사이라는 뜻이요. 최대가 60까지니까. 그럼 주거전의 면적 30 이상부터 60 이상 이 사이에서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주택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소형주택에선 그때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몇 개 한다?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침실이 2개 이상의 세대수는 소형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건 3번이 정답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올해 시험 문제 영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4번.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건축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10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아니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은 건축의 심은 몇 개층까지? 원래 연립하고 다세대는 4개층까지만 주택으로 쓸 수 있거든. 근데 이건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축의 심의를 거치면 5개층까지 주택으로 쓰는 걸 건축할 수 있죠. 이것도 틀렸고. 5번 소형주택과 주거전의 면적 60이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그래서 소형주택과 주거전의 85를 초과하는 거야. 그건 함께 줄 수 있어요. 60초가 아니라 85 초과하는 건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걸 주인집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소형주택과 85초가 되는 주택 한 세대를 주인집이라 부르고 이건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옳은 것 몇 번만? 요번에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6번 문제. 용어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 2종 근린생활설 또는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설. 이 다중생활설을 뭐라 부르죠?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고시원이 용도적으로 용도의 종류는 둘로 나눠져요. 즉 바다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되는 건 2종 근린생활설에 속하는 고시원이 되는 거고 바다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설입니다. 즉 다중생활설은 2종 근생에 속하는 게 있고 숙박시설에 속하는 게 있는데 둘 다 이 다중생활설은 그저 고시원이라고 불러. 이 고시원은 뭐에 속한다? 준주택에 속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분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예, 우리 제1회 시험에서도 나왔던 거죠.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분리됐다. 뭐로 본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세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공공시행자가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과 혼용 방식 중에서는 수용사용 방식이 정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하여 그때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뭐에 속한다? 공공택지에 속한답니다. 결국 공공택지는 10가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데 그중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들만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근데 10가지 공공사업 중에 무슨 사업도 들어있다? 도시개발사업도 들어있고 이때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사업이 되려면 첫째, 공공시행자만 사업 주체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수용 방식으로 하는 지역에서만 이때는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 뭐 짓는다? 공동주택이 건설된다면 그 땅은 공공택지에 속한다. 예, 맞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및 주민운동시설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에 속한다. 예, 꼭 있어야 되는 시설. 무슨 시설? 부대시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근린생활시설, 근생시설에 가보니까 유치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근린생활시설에 가보니까 유치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전부 다 뭐에 속한다? 꼭 있어야 되는 시설들. 그래서 그건 부대시설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복리시설이죠. 있으면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들. 꼭 있어야 되는 건 부대시설. 있으면 좋은 건 복리시설이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상가는 꼭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복리시설에 속한다. 그래,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거 그 상가를 말하고 이런 상가는 복리시설에 속한다. 좀 틀렸죠. 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시설 이런 것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도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예, 어떡하죠? 가통지하, 가스시설, 통신시설, 또 하나 지역 난방시설이죠.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가통지. 요거는 뭐에 속한다?
주택단지라는 기간시설, 이것들은 간선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야.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 가통지. 그래서 뭘 아니다? 전기시설은 제외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결국 여기서 내가 옳은 걸 모두 다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 기억 맞아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리을, 리음은 틀립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만 맞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택법 영상 주택조합에 관련된 설명서 틀린 거. 자, 주택조합. 자, 첫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항상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런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니야. 임원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틀린 걸 골라라 그랬을까? 1번이 정답이네. 두 번째, 창립총회 또는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 두 가지.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거.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되는 사항들. 이 두 가지를 의결할 때는 그런 총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이라는 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원격으로 다 하는 것들 있죠? 그거 이외에는 얼마큼이 직접 출석해야 되죠?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원래는 총회 같은 걸 개최할 때는 100분의 10 이상만 직접 출석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창립총회하고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할 거. 요거는 10%만 출석해서는 안 되고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맞는 문장. 세 번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가는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좀 전에 필수적 의결 사항이 있다 그랬었죠? 바로 이거야. 그 여러 가지, 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 이거는 예산에서 정한 거면 예산대로 하면 되니까 문제되지 않는데 예산이 없던 걸 갑자기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거래. 당연히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맞죠? 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할 때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 하는데 그 아파트 살고 있는 그 주택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파트에 상가도 있죠.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단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가 다시 시장운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어떤 여자분이 혼자 싱글로다가 살면서 세대주니까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었어. 근데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조합원 자격을 넘겼는데 6개월 만에 이혼 도장 찍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세대주 자격이 있을까? 조합원 자격이 있을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상실했다가 다시 조합원 자격을 복구하는 거. 이거는 시장운수청이 인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문자. 그래서 틀린 건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8번 문제 봅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예,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거 틀린 거야. 1번,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 주체라 하더라도 이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분양 보증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다가 일단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때는 주택 분양 보증 승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관계없이 계속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할 수는 있지만 어떤 때만 5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분양보증 승과와 관계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두 번째,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주체가 원하십니까?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고 인정한다.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택 분양 보증 승자가 대신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위에 거 조심하세요. 5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게 맞고 일단 분양보증 썼는데 부도나 파산 등으로 망해가지고 더 이상 못한다? 그래도 분양보증승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대신해 주면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주체가 역시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때도 사업주체에게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듯이 무조건 취소하는 건 안 된다. 일단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걸 읽어보고 그래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이런 절차를 필요합니다. 네 번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최초 공고, 외 공고니까 1공고, 2공고 할 때 2공고를 말해요. 거기서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 공사를 시작해야 되죠. 만약 2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최초 공고에서 2년 동안 공사를 지었잖아. 우리 아파트 짓는데 2년 동안 아파트 짓면 어느 정도 져요? 거의 80% 정도 공정이 다 끝나거든.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2공고 시작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그동안 지었던 2년 동안 지은 건물 다 부실하는 건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설령 1공고에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이상 2공고 공사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 사업계획서를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 주체 변경 후에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진행이 안 되니까 시공자 등이 뭐죠? 자기들이 그 사업을 인수하겠대요. 원래는 시행자하고 사업 주체하고 시공자하고 다르잖아. 시공자는 건설 공사를 행하는 자들이 뭐라죠? 야, 사업 주체 너 부도나고 파산되고 어려워서 못하지? 내가 이거 인수할게 해가지고 하면 그 지역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뭐 할 수 있어? 그래, 승인해서 시행자 그동안 네가 못하니까 시공자 네가 인수해서 네가 해 라고 한다면 그거 승인해 줄 수 있다. 예,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맞는 문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주택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필요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 같은 공공단체들은 아예 승인받지도 않는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어요. 국가, 지방자치 사업주체들은 아예 승인받지 않고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주체가 아닌 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그때는 누구한테? 시장원수, 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받는 게 아니라 시장원수, 구청장한테 받는데 이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는 아예 승인조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한국투자공사가 입주를 모집할 때도 그때는 시장원수자에 승인받는다? 아니요, 공공사업 주체잖아. 얘들은 뭐가 필요 없다?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민간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입주를 모집할 때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 시장원수한테 그때는 승인을 받고 한다. 예, 민간주택사업자들은 공동주택 입주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시장원수의 승인을 받아라. 이게 맞는 문장이죠. 네, 4번. 민간주택사업자가 복리시설에 입주를 모집할 때는 시장원수한테 승인받습니까? 아니요. 복리시설은 민간주택사업자들만 복리시설은 뭐만 한다? 승인하라. 신고만 하고 모집할 수 있다. 복리시설은 신고 대상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5번. 그럼 이것도 틀렸고 5번. 시장원수청장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 받은 마감제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몇 년 이상? 2년 이상은 보관해야 됩니다. 최소한 2년에선 시장원수청 보관해야 되면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서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죠. 다 틀리고 맞는 건 3번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0번 사업주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 저당권 설정이 뭐죠? 사업주체가 뭐 하는 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거기다 자기가 현재 건설하고 있는 그 주택이나 조성되고 있는 대지는 설령 아직은 자기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금 냈고 중도금 냈고 잔금 내면 그 사람들한테 뭐가 넘어져? 소유권 등기가 넘어갑니다. 즉 짓는 동안만 사업주체까지 다 짓고 나면 그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 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짓는 동안에 자기 명의로 됐다 해서 함부로 거기다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매매 같은 그런 처분하는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저당권 설정 제한등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 사업주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저당권 등의 설정 등은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맞아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그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시는 날 이후 60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있죠.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통보한 입주 가능일, 그것도 같은 날이야.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시는 날 그걸 다른 말로 입주 예정자의 통보한 입주 가능일 이렇게 고쳐도 같은 말로 말할 겁니다. 그것도 또는 하고 그것까지 들어갑니다. 세 번째,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저당권 설정 등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자,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업주체가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가지고 그 사업자금을 썼습니다. 대신 나중에 분양할 때 너희들한테는 5억만 받겠답니다. 그럼 나머지 5억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자기들이 이미 빌린 주택자금 빌린 거, 그 다금으로 그걸 충당해 주겠대.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는 자동적으로 그 빌린 거 5억이 저당권이 승계되겠죠. 다시 말하면 사업주체가 돈을 빌려가지고 딴 데 쓴 게 아니고 그 사업자금으로 쓰고 대신 여러분들한테는 실입주금을 그만큼 줄여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대출받은 걸 승계받도록 한다면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런 건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사업주체가 빌려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승계시켜주는 거죠. 그럼 사업주체가 빌릴 때 이자율이 낮게 빌렸으면 여러분들 손해볼 거 없잖아. 어차피 돈이 부족한데 그러면 대출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금을 사업주체가 받은 거로 승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할 수 있습니다. 또 4번 부기등기는 뭐죠? 이 저당권 설정 등에 제한할 때 뭐를 하랍니까? 부기등기도 하랍니다. 어디다가 자 현재 조성되고 있는 그는 주택을 짓고 있으면 먼저 대지부터 조성대지는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그날 기준으로 거기다 뭐죠? 부기등기. 뭐라고 부기등기 합니까? 이 대지는 이 땅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뭐 하지 말라. 첫째, 양도하거나 두 번째, 제한 물건을 설정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이다. 즉, 이 물건은 입주 예정자가 장차 가져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다가 제한 물건 설정하는 거,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는 거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부기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기등기는 언제까지 하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단다. 아니야.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 사업자 명의로다 소유권 등기하는 걸 뭐라죠?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주체 명의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잔금 내면 그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줍니다. 사업주체 명의로 등기하는 날, 즉 소유권 보존 등기와 그때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를 그때는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정답이죠. 5번 그 부기 등기가 됐는데 부기 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받거나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을 한 경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기등기된 이후에 그렇게 돼 있는 부기등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효력 무효입니다. 그건 아무리 압류해봤자 압류 효력은 없다. 즉 입주 예정자를 보호해서 그건 취소 사유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효력은 무효란다라고 되어 있죠. 그건 맞는 문자. 그래서 틀린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것. 자, 주택법 마지막. 공동주택, 부대시설, 본시설을 포함해서의 입주자나 사용자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뭐 하고 싶습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한단다? 그럼 허가받고 하랍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죠?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우수한테 허가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자.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할까?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맞죠? 자, 세 번째, 특강 대도시장.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있다면 그 자들을 포함해서 이 자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며칠 이상? 14일 이상 주민들에게 뭐 시킨다? 공람시키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맞죠? 4번 시장우수구청장이 5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고 할 때는
자, 리모델링인데 세대수가 증가하는데 50세대 이상 증가한대요. 그때 리모델링 허가하려면 그때는 기존 기반시설의 영향이나 도시군 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관해서 뭐가 필요하다? 시군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무래도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서 혹시 이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5번 리모델링의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가 시장운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단다. 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들은 뭐가 필요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입주자 대표가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여기가 문제됐죠. 허가를 받기 전까지 처리했으니까 허가 신청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 어떤 동의서 써줬던 거 처리하는 건 항상 인허가 신청 전까지만이지 인허가 전까지만 안 돼요. 인허가 신청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즉 인허가 신청서가 시장운수청에 일단 올라가면 아직 허가가 안 났다 하더라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서로 올라가기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인허가 신청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허가를 받기 전까지 아니라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아니라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조심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으로 넘어가죠. 이제 무슨 법? 건축법.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한다? 틀렸죠. 두 번째,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약실 역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들, 플랫폼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죠. 더더욱 운전보안시설 이것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네. 요까지는 맞는데 B가 틀렸다. 4번 고속도로 통행 증시시설 역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맞는 문장. 5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인데 첫째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 공장 안에 있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 곤란한 게 아니라 쉬운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두 가지 요건. 첫째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고 두 번째 이동이 쉬울 것. 이것만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 공장 안의 용도로 써야 되고 이동이 쉬울 것. 그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군데가 틀렸죠. 따라서 맞는 건 3번은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리니까 결국 틀린 문장이고 4번은 전부가 맞으니까 결국 옳은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3번으로 넘어가죠.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속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쉬운 듯 하면서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 났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하층이라는 건 어떻게 개념 정의하죠?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는 층이 있습니다. 근데 지표면이 어디일까? 지표면이 여기를 지나고 있답니다. 이게 지표면이야. 그러면 이때 지하층은 위에 있는 층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요거는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요거는 이제 한 개 층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바닥입니다. 그러면 위에 층하고 밑에 층을 때 위에 층은 보나마나 지표면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상층. 밑에 있는 건 일부는 지하, 일부는 지상. 그죠? 일부는 지상, 일부는 지하에 있는 이런 걸 흔히 뭐란다? 반지하. 이 반지하가 지하층이 될 수도 있고 지상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반지하인 이 부분이 뭐가 되려면 지하층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그 건축물의 층이 요 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요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이 지표면보다 바닥이 밑에 있죠? 그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럼 어디까지요? 바닥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지표면까지 요거의 평균 높이가 요 높이를 H라고 대문장 안에 쓰고 그 해당 층 높이 해당 층 높이는 어디죠?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여기 해당 층 높이야. 이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그거의 2분의 1 하면 어디죠? 요 높이 요거 하고 비교했을 때 스몰 h라고 한다면 그때 뭐 할 것? 저쪽이 이상일 것. 다시 말하면 이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요거보다도 저쪽이 더 크거나 최소한 같을 것.
즉 H 대문자 H 높이가 소문자 H보다도 저쪽이 더 크거나 같다면 이걸 무슨 층이라고 부른다? 이걸 지하층이라고 부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어디가 높아야 돼? 저쪽에는 이 높이가 이쪽 2분의 1 되는 높이보다 반드시 저쪽이 같거나 높아야 돼. 같거나 높으면 지하층이야.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는 몇 미터? 이쪽은 4m랍니다. 예, H는 4m. 근데 해당 층 높이는 몇 미터? 9m. 그럼 층 높이가 9m니까 그 2분의 1 되는 건 얼마? 4.5m. 그랬잖아. 이쪽은 4.5m, 저쪽은 4m. 어디가 더 높아요? 이쪽이 더 높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이건 지상층이 됩니다. 이쪽이 더 높으니까 저쪽이 높아야 지하층인데 이쪽이 더 높아. 그럼 지상층이죠. 이건 지상층. 2번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고 높이가 가장 높은 게 몇 미터란다? 이쪽이 가장 높아봤자 3m랍니다. 그럼 3m 이하란 뜻이야. 그런데 이쪽은 층 높이는 몇 미터? 7m랍니다. 그럼 7m의 반이면 얼마죠? 3.5m. 이쪽은 얼마가 된단다? 3.5m인데 여기는 3m 이하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쪽이 더 높으네. 그럼 이것도 지상층.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여기까지 되면 몇 미터? 2m래요. 그런데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은 3m래. 이쪽은 3m. 2분의 1이 기준이니까. 그럼 저쪽은 2m, 여기는 3m. 그럼 저쪽은 보다 이쪽이 더 높으니까 역시 지상층. 지상층.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고 높이가 3m. 가장 높은 게 3m야. 그런데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게 4m. 저기는 가장 높아야 3m인데 이쪽은 그냥 3m야. 그럼 이게 더 높으네? 역시 지상층. 근데 5번.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5m. 여기 아무리 높아봤자 최저 높이가 가장 낮아봤자 5m야. 그럼 5m 이상이라 이거야. 요 H 대문자는 최소 5m 이상 된대. 최저 높이가 5m니까 최소한 5m 이상 된다. 이 말이죠?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몇 미터? 4m. 이쪽은 4m래. 그럼 요거는 4m고 이건 최소한이 5m니까 5m 이상이고 이쪽은 4m. 당연히 저쪽이 더 높네. 나머지는 다 이쪽이 높은데 저것만 저쪽이 더 높습니다. 그게 지하층. 그래서 이건 5번이 저쪽이 더 높으니까 지하층.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듯 하면서도 계산하기가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된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74번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74번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이게 뭐죠?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대지에다 이런 건축물을 이런 규모로 건축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허가권자한테 미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 제도를 한단다. 옳은 것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 신청해야 한다면 틀려요. 이건 꼭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자만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정비법에서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거부터 같이 해주세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전 녹지지역. 예, 녹지지역에 지정된 보전산지에서는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뭐 받은 거로 본다? 산지구를 받은 산지전용 허가 받은 거로 봅니다. 즉,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허가 받는 건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도시지역에 있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전 녹지지역은 어디니까? 도시지역에 속하는 거니까 도시지역에 지정된 보전산지에서만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산지구를 받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이건 맞는 문장이야. 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으로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뭐부터 한다? 미리 관계행정회장과 협의부터 하고 그 협의 요청받은 관계행정회장은 며칠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요청받아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아니요.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15일 이내에 아무런 말이 없단다? 그러면 그때는 의견이 이의가 없는 거로 본다. 일단 협의가 완성된 거로 보는 겁니다. 15일이죠. 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는 것부터 2년 내에 착공신고합니까? 아니요.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얘기죠. 일단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죠. 건물 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며 그때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착공신고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아까 받은 거로 본다라는 것들은 다 상실된 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럼 맞는 건 몇 번? 3번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 73번. 아니야, 다시 바꿔야지. 73번이라 7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5번. 첫째,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대한 내용에서 틀린 거. 자, 가설 건축물 임시로 설치하는 거. 어떤 때는 건축 허가 받고 어떤 때는 축조 신고 대상이 있어요. 그럼 임시로 설치하는 그런 가설 건축물에 대한 축조 신고 사에 관한 내용에서 틀린 것. 첫째, 전시비한 견보주택. 우리 모델하우스 있죠? 그것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야. 그렇다면 축조하는 자는 특도, 특시, 특도 시장수청에 뭔다? 신고한 후에 착공을 안 한다. 맞죠? 그래서 저는 모델하우스 설치할 때도 신고사항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맞는 문장. 두 번째,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 건축물. 경비용 설치는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거. 그것만 신고 대상인 축조 신고 대상이죠. 또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림업용 빈나라서 어디서만? 주상공업지역에서만이야. 그때는 농림업용 빈나라서 하더라도 규모가 큰 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거는 뭐한다? 축조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농림업용 빈나라서 하더라도 주상공업지역에서는 면적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는 가설건축물로서 신고 대상이다. 맞고, 축조 신고에 대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몇 년이죠? 3년 이내라지 2년이 아니야. 그건 3년 이내로 한단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정답. 근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공장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 자, 공장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인데 존치 연장이 가능하대. 그럼 연장 허가 받거나 연장 신고해야 될까? 아니요.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연장 허가 신청 기간이나 신고 기간까지 특도 시장운수, 특시 특도 시장운수에게 그 존치 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냐면, 다시 말하면 연장 안 할 겁니다라는 걸 통지하지 않으면 뭔다? 자동적으로 기존 가설 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어디 안에 있는 거? 공장 안에 있는 가설 건축물은 굳이 연장 허가받거나 연장 신고 통지하지 않아도 가만히 계시면 종전과 같은 경우로 연장된 거로 본다 이거죠. 다만 그만하고 싶어, 뜯어내고 싶어, 그럼 그 뜯어내겠다고 통지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경우로 연장된 거로 보는 것, 공장 안에는 가설 건축물이라 얘기입니다. 그건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틀린 것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6번. 76번. 건축법령상 건축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건축선에 관한 거. 첫 번째, 건축선이 뭐죠? 여기 도로가 있고 이 안에 이 앞에 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지 안에다 건물 짓는데 최대 어디까지 지을 수 있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요 선까지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때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 이걸 뭐라 본다? 건축선이란다. 그런데 어떤 때는 건축선이 대지 안으로 후퇴해가지고 이렇게 더 밀려 들어가서 요 뒤로만, 요 건축선 뒤로만 건물을 지어야 되지, 이 안쪽으로는 더 이상 짓지 못하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지, 여기는 요 공간은 짓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걸 또 예외적인 건축선을 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예외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후퇴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야. 따라서 건축선은 대지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단다. 이 원칙이죠. 근데 2번. 특시, 특도, 시장수 준장은 어디에서?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정 건축선이라고 하고. 그때 그 도시 지역에서는 지정 건축선을 얼마까지 한다? 4m에 보면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같은 데 보면 원래 인도, 도로 끝난 데부터 바로 건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도 끝난 자리부터 대지 안으로 좀 밀려 들어가서 건물 짓는 게 참 많은데 보통 한 2m, 3m 정도를 더 들어가서 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정 건축선을 최대 도시지역에서는 4m에 보면서 따로 지정해서 이렇게 이게 이 4m에게 이렇게 물러가는 게 4m를 물러서 뒤로지게 하는 게 가능하더라. 그죠? 또 건축물이나 담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 어디는 넘어도 괜찮죠?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땅 밑에 부분은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을 수 있다라고 되죠. 넘어서는 아니 된다거나 어디는 괜찮다? 지표 아래 부분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5번만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 자, 다음 77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첫째, 시도지사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구할 수 있다. 원래 가로구역이라는 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 블럭이라고 그러죠. 각각 도로로다가 이렇게 네모치게끔. 그래서 도로가
이제 이거 이 색깔 하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면 이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로구역을 해서 최고 높이는 누가 정하죠? 그건 허가권자들이 합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허가권자들이 가로구역을 넓혀서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죠. 근데 특히 누구만?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시도사만 돼.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도시관리를 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뭐다? 시도조례가 아니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할 수 있지 도지사는 정할 수 없다라는 걸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디에서만 전용주거, 일반주거지 뭔지 아냐?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두 문제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전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대지가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A 대지고 이게 B 대지입니다. 그때 이쪽 A 대지가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라면 남쪽에 있는 건축물 지을 때 어디에서만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여기가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모든 건축물이야 남쪽에 건물 짓는 걸 이 집거자는 위치로부터 정북 방향 이쪽 북쪽지역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우랍니다. 그래서 일정한 높이를 칠 때는 이렇게 건물을 띄워서 너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밀리래. 높이 올라갈수록 저쪽 밀리래요. 그래야 북쪽에 있는 대지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해가 있다면 이 햇빛을 보게 하려면 밀려서 일합니다. 정북 방향에 있는 인접대에서 저쪽으로 더 밀려지는 거. 어디서 말한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에 있는 건축물은 그러합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은 그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랬는데 이거는 얼만 공동주택만이야. 아까는 모든 건축물, 이거는 모든 건축물이고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라고 해야 돼요. 외의 지역이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즉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은 건축물들이 워낙 타닥타닥 붙여졌기 때문에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지역 외의 지역에다 짓는 공동주택들은 뭐 해야 된다? 각각 건물마다 일정 거리를 띄우래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다 건물 짓을 때도 여기다 한 개동을 짓고 여기다 한 개동을 짓을 때 요 거리와 요 거리 있죠? 한 개동 거리 또 옆에 있는 거리가 요거도 이 거리 있잖아. 이런 걸 일정 거리를 띄우게 짓는 거. 그럼 무슨 지역에서만?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지을 때만 그때는 이거 높이, 즉 채광을 위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높이 이하를 한다. 즉 거리를 일정 거리를 띄우라는 얘기는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거리를 더 많이 벌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는 적용하지 않는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한 작은 건축물은 해당 지방세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에 관한 건축물의 높이전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 틀렸고 맞는 건 뭐 있죠? 네, 5번만 맞습니다. 나머지 다 틀리네요. 이건 사실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는 것이 첫 문제 한 7, 8년에 한 문제 날뚱말뚱하거든. 그래서 평상시에 설명 안 하는 것 같아. 혹시 나온다면 요 정도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하는데 웬만하면 이거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즉 가로구에서 높이 제한, 일주도의 높이 제한 가끔 한 7, 8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니까 참고적으로 이 정도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78번. 자, 건축협정에 관한 것. 이건 조금 요새 최근에 자주 나오는 편이죠.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에 대해서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의 합의로 일정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조심하시고, 두 번째, 건축협정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아니요. 건축협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대수선에 관한 거, 건축이라든지 그런 대수선에 관한 거, 이건 들어가도 뭐는 안 들어간다?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 대수선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용도 변경에 관한 들어가지 않는다. 또 협정 체결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서 맞아. 근데 건축협정 운영 대표인은 인가받을 수 없다? 아니야. 인원이 작을 때는 자기들에게 건축협정 체결하면 되고 인원이 많아지면
그때는 뭘 만든다? 건축협정 운영회의라는 걸 구성해서 그 대표자가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없다 아니라 있다. 네 번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시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누구한테 제출한다? 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에 속하는 건축협정 이과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토지 면적 과반에 속하는 인가권자한테 제출하라. 맞는 문장이죠. 5번,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협정 체결자 전의 동의가 아니고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돼요. 처음에 체결할 때는 전원의 동의고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받아서 다시 인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돼 있죠. 그것도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이야? 4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요. 79번. 농지법상 용어정의와 관련된 내용에서 잘못된 거. 첫째,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뭐라고 한다? 위탁경영이라고 한다. 이게 위탁경영이죠. 두 번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걸 우리 뭐라 한다? 농업경영을 한다. 그래서 농업경영이 되려면 농업인, 농업법인이 하는 거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해야 됩니다. 맞죠? 또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른 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아니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서 경작 재배한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 자경이라고 한단다. 예, 이건 농업인의 자경에 관한 개념이죠. 또 주말 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인 개인이, 이게 잘못됐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예, 농업인은 주말 체험 영농이 안 돼요. 주말 농장은. 그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나 다른 생식물을 재배하는 걸 말한다 라고 했어야 되죠. 4번이 틀린 정답. 5번,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른 생식물의 재배지로 농업생산 등 다른 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걸 농지전용이라고, 이때 계량시설 또는 생산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농지에다가 농로를 냈다, 수로를 냈다, 제방을 쌓았다. 그 농로, 수로, 제방도 다 뭐죠? 그것도 농지로 봅니다. 따라서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에다 농막을 쌓았다? 농막 있는 땅도 농지거든요. 따라서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를 농지로 쓰는 한 농지전용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틀린 건, 잘못된 건 4번만 정답이죠. 자, 마지막. 농지법령상 매수청구와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거. 첫째,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한다? 잘못됐죠. 해당 농지 토지가액이 아니고, 이게 개정됐어요. 이게 이렇게 올해부터 바뀌었죠.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이 아니고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에 100분의 25를 부과한다. 올렸어요. 그냥 토지가액은 종전에는 공시지가 기준이었었죠. 이제는 아니야.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에 100분의 25를 부가징수한다 라고 바뀌었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농지 수익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농어촌공사에다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이때 매수 청구받으면 농어촌공사는 사주는 건 뭐죠? 원래는 공시지가로 사줘요. 사주는 건 이렇게 낮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양간제 보고는 왕창 부과하고 이거 사주세요 했을 때 사주는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낮으면 낮은 실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고요. 그때 4번, 시장운수 춘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강제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5번, 시장운수 춘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가징수할 수 있다. 예, 1년에 한 번씩만 부과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개정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관해서는 최근에 개정된, 올해부터 개정돼 가지고 4월달하고 8월달부터 시행되는 그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농지법은 2문제 나잖아. 그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개정된 내용이 한 문제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정된 파트만 정리해 가지고 그것만 공부하셔도 한 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 2회 번역하는 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